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남창진, 우영찬 부의장님, 그리고 최호정, 정진술 양당 대표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싶은 서울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국민의힘 이상욱 의원입니다.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잘못을 바로잡아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겪은 지난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챗 GPT 등 AI 기술의 발전으로 세상의 변화가 더욱 과속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렇게 나아가는 수도 서울이 되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우리 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함께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방침에 의해서 지하 역사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강화됐고, 서울시는 2019년 2월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등에 4,523억 원의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해 5월 서울시는 추경으로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159억 원을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31일부터 지하 역사 공기청정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시 산하의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지하철 역사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2020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했고, 2023년 1월 말 기준 총 307억 원을 들여 서울 시내 289개소 역사에 4,698대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이 좋아졌다고 혹시 느끼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했던 기간이라서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도 미세먼지 수치는 20년도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은 7.7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씩 증가했고, 5호선 6.6, 4호선은 5.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하철 역사에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그것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사내 혼잡도 통계에서 2019년과 2021년 수치를 비교해보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등이 많았던 시기라서 그랬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또한 코로나19 전과 후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감소, 더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셧다운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세먼지 농도도 지하철 내 혼잡도도 다 줄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307억 원을 들여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살펴봤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대로 공기청정기 성능시험 결과 4개의 업체 중 3개의 업체의 제품이 기준에 미달됐습니다. 풍량이 기준치에 못 미치기도 하고, 에너지 등급 표시를 허위 기재하기도 하고,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기준에 비해 32.2%나 미달한 기기도 있었습니다. 기기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설치 발주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긴급하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을 했고, 공기청정기 가동 시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설치를 위해서는 소요 전력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기공사도 함께 병행돼야 됩니다. 이에 2020년 10월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대용량 공기청정기 입찰 공고를 냈고, 설치공사와 전기공사를 통합으로 발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 관리는 분리발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단서 조항에는 국가 기밀이나 안보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설치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까요? 통합발주하면 2개의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업체들만 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에
제한을 받고 또 소수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불법 발주에 불공정 입찰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관련 서류도 없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교통공사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진행한 평가 사유서는 제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작성도 안 했다고 합니다. 계약 문서인 산출 내역서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데다 당초 구매 계약한 물품과는 다른 물품을 납품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 임의로 전기공사 설계 내역을 변경해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은 도시교통실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예, 실장님, 제가 앞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지적 잘 봤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 9월부터 언론하고 국회에서 문제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우리시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감사를 하는 사항이고요. 아직 저희들한테 감사 결과는 오진 않았지만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이제 지휘 감독권 최대한 발동을 해서 여러 가지 하자 물품 교체라든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를 진행 중인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월부터 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도 됐었고요. 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나온 바도 있고요. 하지만 당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 국회로 제출한 자료와는 다르게 감사를 할 때는 또 다른 자료를 제출해서 미세먼지 수치가 나아졌다고 그렇게 또 보고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그 자세한 자료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 검토는 안 했지만 감사의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어도 전달 자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행정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 KS 마크 아시죠? KS 마크는 국가공인 산업표준입니다. 공기청정기 성능 규정도 KS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정부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의 KS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주관으로 새로운 성능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달청 시행령에 따라서 제3조에 나타나 있죠. 물품을 조달 계약하는 사무를 하는 곳이지 성능 규정을 만드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국가 표준 기준도 무시한 채로 조달청에서 성능 규정이 만들어지고 2020년 지하철 역사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성능을 가진 기계가 무리한 절차를 거쳐서 말이죠.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의 다년간의 행정 경험상 이런 행정 절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는 절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개선해야겠죠. 네. 이런 공기청정기가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납품되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비용을 예상을 해봤습니다. 더 기가 막힙니다. 단순 계산해 본 건데요. 필터 한 개당 23만 원, 분기당 한 번씩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4,698대 매년 43억 원의 필터 교체 비용만 발생합니다. 게다가 다른 유지관리 보수 비용까지 하면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성능 미달인 기계에다가 이렇게 많은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실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필터 문제에 대해서는 필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교체 주기도 2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있고요.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분기별로 있고요.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43억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의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 생각해서 따르게 계산도 해왔는데요. 예. 1년에 교체하는 거, 분기마다 교체하는 거 따로 계산해 봤더니 34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것도
많은 금액이죠. 그것도 많은 금액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게 교체 주기를 좀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필터 자체를 메탈로 만드는 기술이 지금 상용화는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설치된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처리하기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산이 가급적 적게 소요되는 방향을 찾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또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해야 되고요.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언론 보도 통해서 본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전기공사가 분리발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공기청정기는 크기 때문에 240와트의 규모로 돌아가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240와트가 되지 않고 70와트 규모로만 지금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있죠.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고요. 이러다 보니까요. 전 정권 인사들의 개입설까지도 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2020년 당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걸 계약을 다 하시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있으시고 난 7월 달 이후에 또다시 그 사이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리한 발주까지도 하고 계획 변경까지도 했으니까요. 시장님, 이 부분은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자체 감사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에서는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도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고민해야 될 단계에 온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사실 감사를 해가지고 밝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보통 통상의 경우에는 이제 감사를 해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든가 고소고발을 하는 게 통상의 순서인데 이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과연 이게 진상이 밝혀질까 하는 판단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감사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의심이 되고 의구점이 발견이 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드린 그런 제안을 좀 잘 수용하셔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시대적 사명이 됐습니다. 2016년 발효된 파리 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 중립 목표 기후 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적인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개인도 지켜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정책을 세우기도 했고요. 부문별 감축 목표를 살펴보면요. 정부에서는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등의 국가 사무에서의 감축과 산업 부분에서의 감축 목표를 가장 크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순위가 수송 분야입니다. 수송 분야는 친환경차 보급이 주된 목적을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 다시 교통실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윤종장입니다. 네, 실장님, 우리 서울시의 친환경 차 보급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 버스하고 전기 택시,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매년 보급 대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보급 대수를 늘려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늘고 예.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좀 특이한 점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하지만요. 특이한 점을 찾아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제작사 중에 하나인 에디슨 모터스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서울시에 납품한 전기버스는 2018년 5대를 시작으로 2019년 29대, 2020년 74대, 2021년 111대 이렇게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 사이에 2019년부터 언론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문제, 모터 문제, 중국산 버스 반조립에 대해서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문제, 언론에서 제기됐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도입량은 매년 또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말이죠. 이 회사는 중국 기업에서 지분 전량을 사서 2017년 한국계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8년에 서울시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까지 납품을 하고 22년 하반기에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전임 시장 시기였던 2019년 서울시 전기버스 종합평가에서 이런 지적들과는 상관없이 에디슨 모터스는 2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차량 성능과 AS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총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다양한 곳에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낸 해명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그 부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런 당시의 평가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에디슨 모터스가 지금 현재 법정 관리 상태고요. 2019년에 그쪽에 두 번째 순위, 그다음에 2020년 첫 번째 순위로 해서 물량을 많이 공급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 버스 구입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 표준 모델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내버스 조합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들 다 참여를 해서 투명하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 19년 분하고 20년도 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셔야지 됩니다.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버스가 유지 보수나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AS 방법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AS 관련해서 총점 1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특히나 전기 차량의 경우는 화재가 나면 진압하기도 힘듭니다. 대형 사고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와 조립해서 팔았던 전기버스이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중국에 무역 단절 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중국에서 그 어떤 물품도 수입되지 않았고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랬던 불행한 기억들이 다시 현실화된다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전기버스, 그것도 아주 많은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전기버스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에디슨 모터스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법정 관리 상태로 들어갔고요. 법정 관리 상태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AS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시나리오가 파산, 도산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다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고요. 파산, 도산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 대한 계약을 새로 맺는 부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M&A로 가는 경우에는 인수한 업체가 당연히 AS도 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또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네, 대비책은 많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중에서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도 좀 생각이 드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재정 적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큰 고민 더 많이 해주셔서 추후에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 기후환경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이인근입니다. 네, 서울시의 탄소 중립 계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전기버스 문제와는 달리 전기버스 도입 외에도 수소버스도 도입하고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소버스는
현재 충전소가 많지 않고 또 차량 유지 관리 문제로 해서 도입이 더딘 상황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기준으로 친환경 버스의 비중은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매년 430대씩 버스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뒀지만 소요 예산 그리고 또 대폐차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증차 계획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배터리 효율에 따라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환경부의 그런 발표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2월 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네. 서울시 수송산에 대해서 탄소 중립 전망은 이렇듯이 밝지는 않습니다. 최근 환경부 발표와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탄소 중립 달성에 방해되는 요소들에 대비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수소차 부분도요. 결국은 이제 수소 충전 인프라의 확충인데 의원님이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수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가고 있고요. 참고로 지난해 저희가 서소문 별관에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수소 충전 인프라를 중공실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고 해서 장거리 오랜 기간 운행하는 대용량의 상용차는 수소 버스도 적극적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아울러서 뭐 전기 버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에디슨 모터도 사례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장거리 생활에서의 많은 운행거리가 있는 버스하고 택시는 과감하게 전동화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부장님 사실 제 질문 드렸었던 다양한 대비책에 대해서 목표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따로 네. 자료 제출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내 버스는 1일 이용객이 312만 명이고 마을 버스는 86만 명이 매일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해야 될 재정은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627억 원이었던 재정 소유액은 2022년 1조 4,277억 원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부족분을 세금으로 메꿔줘야 될 금액도 올해 7천억이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엄청난 세금이 들어갑니다.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부족분은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채워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해야 될 예산이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탄소 중립 계획은 과연 실천이 가능할까요? 재정은 규모의 한계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방 세입원이었던 부동산 관련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세입은 세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소 중립 예산이 도외시될 수도 있고 또 혹시나 복지 관련된 예산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단 말이 이제 농담이 아닌 시기가 됐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이라든지 거리 비례제를 고민하다 하반기로 연기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한 바를 접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이 간접 조세라도요, 시민들의 조세 저항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고민은 해야겠지만 뾰족한 수는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세수가 만약에 줄게 된다면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세수가 줄어들 거 그리고 또 부족분을 메꿔야 될 부분들이 점점 증가할 거기 때문에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것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조세 저항을 크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우리 세금 먹는 하마와 같은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버스에 현재 다니고 있는 광고, 우리 입찰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일부 세수를 보전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고 방식도 좀 다양화해서 다각화해서 더 많은 광고 업체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거를 세외 수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해당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받는 것 말이죠. 또 언론에 소개된 버스 정류장 스마트 쉘터와 같이 그런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광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세외 수입으로 일부 걷어들이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건물이나 시설, 도로 등을 지을 때 민가 투자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 등에 대한 시설 투자 방식은 제한된 땅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이 버스는 모든 교통 그리고 또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잘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에 IoT 기술을 그런 인프라에 도입을 해서 우리 그린 스마트 시티의 구현까지도 더 빠른 시간에 가능할 수 있는 내용들을 탑재해서 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미래 도시 서울을 새롭게 그려나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지금 뭐 스마트 쉘터 말씀도 하셨고 버스 광고 말씀도 하셨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겠죠. 네,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더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부서들과 TF를 좀 구성해서 이런 거에 대한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님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노후화된 필수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집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공중전화 부스를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녀가지고 잘 못 보신 걸까요?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93.4%입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거의 100%에 가까운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고 60대부터는 평균에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현재 공중전화 요금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용하지 않았어서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70원부터 기본 요금이 시작되더라고요. 이렇듯이 알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전국 공중전화 부스는 점차 감소해서 80%가 감소하고 있고 현재 서울에 있는 4,462개는 노후화되고 있고 용도를 모르고 있는 MZ세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감소하기는 어려운 기물들입니다. 그 이유는 공중전화 부스는 무선통신망 단절 상황에 대비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공중전화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는 통신복지를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 공중전화 부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로의 활용 계획도 접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KT 자회사에서는 해당 부스의 변신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이 대피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이 닫혀 외부와 차단되며 사이렌, 경광등이 울리고 112 긴급전화로 이어지면서 CCTV 녹화까지도 이어지는 안심부스로 사용할 한례도 있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보관소, 그리고 또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대기 측정소로 활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화 기능까지 함께 복합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코로나19 때는 방역소로 이용한 사례도 있고 현금 인출기가 함께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바꾸고 났더니 공중전화 부스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시설들은 철회를 고민하고 있고 철회 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KT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공중전화 부스는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시설물로 변신시켜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보도상에 있는 시설물인 이런 공중전화 부스 말고 또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택시 승강장입니다. 택시 승강장은 현재 택시가 서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역과 같은 다중복합시설들 일부를 제외하고는요. 우리가 쉽게 이용하는 어플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고 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들도 없앨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택시기사님들의 휴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승강장을 만약에 없애면은 택시 기사분들께서 일반 차도에 세워둔다면 트래픽 잼이 유발되고 그리고 또 주차 단속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울 곳이 없다고 해서 막연히 돌아다닌다면은 탄소 배출은 늘어날 것이고 또 경제적인 운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승강장도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택시도 탄소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전기 택시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고지에 들어가지 않아도 전기 택시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시기가 곧 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전역을 다니는 택시가 일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이용한다면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충전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충전 시설에 1톤 소형 전기 트럭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을 서울시 내에서도 택시와 함께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목격을 하실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을 통해서 말이죠. 서울이 미래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를 서울 곳곳에서 쉽게 보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필수 시설들, 하지만 노후화된 시설들에 대한 변신에 대한 고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존치해야 될 시설이라면 활용도를 높이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네. 제가 과거에 일본에 갔을 때 밤에 지하철이 끊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거리에서 3시간을 걸어 숙소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요. 곳곳에 지도가 있었어요. 보도상 적시물로요. 네. 그런 것들도 이런 공중전화 부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지도들을 일부 표기하면서 관광객들이 주요 관광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걸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중전화 부스 변경에는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공중전화 부스를 전수조사하고 설치 위치 등에 따라 각 자치구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일부에만 하지 말고 전체를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됩니다. KT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유지관리 비용 때문에 수익성을 일부 도모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서 하고 싶어 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 산하의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는 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의 혈세는 가볍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되었다면 시작부터 결과까지 깔끔하게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법이나 위법도 없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말이죠.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오늘이 아닌 내일을 꾸준히 걸어 나가야 합니다. 미래 도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고 하나가 둘이 되고 열이 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가져야 제한된 땅에서 미래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음에 출시됐었던, 여러분께서 처음 구매하셨던 핸드폰과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들을 생각한다면 그 차이는 명백하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규제가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을 제한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타파해 나가야 합니다. 산업자원부의 샌드박스 규제 특례와 같이 서울시에서도 규제를 타파해 나가는데 선도적인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